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울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끝내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은 그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삶을 향한 끈질긴 희망에 대해 함께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원래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이 채널은 아내가 워낙 즐겨봐서 어느새 저도 애청자가 됐네요. 요즘은 출퇴근길의 차에서 라디오 삼아 잘 듣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어찌나 잘 헤쳐나가시는지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또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모습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서 숨겨뒀던 제 가정사를 고백해볼까 합니다. 가족 얘기는 어디 가서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살았는데요. 사실 저는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이 따로 있으면서도 처녀인 제 어머니와 바람을 피웠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고민하다 저를 낳으셨죠.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마냥 책임감이 없는 분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 다달이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보내주셨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와 어머니를 보러 내려오곤 하셨죠. 어릴 땐 이런 속사정을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가 일이 바빠서 따로 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골 동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어디서 말이 어떻게 새어나간 건지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저희 모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뭐라도 사려고 하면 남의 가정 파탄낸 사람한테 못 팔아. 아니, 안 받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손가락질 당했고요. 어머니를 쉽게 보고 측은지심으로 접근하는 아저씨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쯤 되니 아무리 어린 저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더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저희 어머니를 모욕했을 때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어봤죠. 엄마, 애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정말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애야. 아버지한테 따로 부인하고 자식이 있어? 거짓말이지. 응,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모른 척 덮어놓고 있었거든요. 아마 어린 마음에 진실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얗게 질린 어머니는 제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됐죠. 사람들 말이 다 진짜구나. 아버지한테는 나랑 엄마 말고 진짜 부인이랑 자식이 있는 거야.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왜 그랬어? 왜 나를 낳아서 나까지 쓰레기가 되게 만들어? 차라리 낳지 말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곧 이사 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렴. 결국 얼마 못 가 저와 어머니는 먼 곳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도 발길을 뚝 끊었죠. 하지만 한번 불륜녀의 자식이란 꼬리표가 붙으니 어딜 가든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더군요. 전학 간 학교에서도 얼마 안 가 소문이 돌았어요. 가뜩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던 저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죠. 어머니 욕을 들을 때마다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네요.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를 낳아주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머니에 대한 욕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애틋하게 사이좋은 모자 관계는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아픈 손가락인 양대하셨지만 저는 저를 불륜남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나의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쉬는 날도 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퇴근 후에도 자식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죠. 아들, 엄마 왔어. 밥은 먹었어. 알아서 뭐하게. 오늘 학교에선 별일 없었니? 친구들하고는 시끄러워. 자꾸 말 걸지 말고 조용히 해. 그래, 엄마가 자꾸 말 걸어서 귀찮았지. 미안해. 그렇게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나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비뚤어진 마음은 도무지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속이 참말이 아니셨겠죠? 그래서일까요? 어머니는 신도 안 되는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 말기였어요. 알게 됐을 땐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죽어가는 어머니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 나 앞으로 진짜 착한 아들이 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빨리 어른 돼서 돈도 많이 벌게. 응. 엄마, 제발. 의사 선생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수록 떠나는 환자만 더 힘들다고 의연하게 보내드리라고 했죠. 하지만 끝까지 못난 자식이었던 저는 계속해서 엄마한테 죽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죽지 마.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철없는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죠. 평생 제게 죄스러워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결국 또 미안하다는 사과뿐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제가 당연히 고아원으로 갈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겐 별다른 친척이 없었거든요. 당장 어머니 장례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그때 몇 년 만에 다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따로 연락을 해둔 거겠죠? 어쩌면 저 모르게 두 분이서는 계속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본처와 사는 아버지의 진짜 집이 있는 곳이었죠. 앞으로 넌 나랑 새어머니랑 살게 될 거다. 새어머니. 그래. 부를 땐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참 착한 여자야. 널 호적에 올리는 것도 허락했거든. 가면 형들이랑 여동생도 있으니까 외롭진 않을 거다. 어린 마음에 작은 기대를 품었던 것도 같아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새어머니와 가끔 싸우기는 해도 사이좋은 형제들, 그리고 늘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까지. 나도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어요. 새어머니는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전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새어머니의 일을 도와야 했어요. 청소부터 설거지, 그리고 식사 준비까지. 어지간한 집안일은 다 제 차지였죠. 작은 형과 여동생도 저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작은 형은 걸핏하면 저를 때렸어요. 너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싸웠는 줄 알아? 거지 같은 게 왜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서. 꺼져. 당장 꺼지란 말이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대들어.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 처음엔 저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악착같이 덤벼들어 같이 때리려고 했죠. 하지만 곧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전 덩치도 크고 육상부였던 작은 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거기다 어쩌다 한 대라도 때려 작은 형 몸에 생채기가 나면 새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동생이 돼서 형한테 손을 올려.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형이 먼저 저 때리고 욕했다고요.
아니, 이게 어디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못 배운 게 아주 취미를 쏙 빼닮았네. 너 내일 저녁까지 밥 없어. 굶어. 그럼 저는 혼자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 벌을 서야 했죠. 그 앞에서 이죽거리던 작은 형과 깔깔 웃으며 구경하던 여동생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 집은 더는 제게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옥이었죠. 아버지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절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시 스포츠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저 일밖에 모르는 분이었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요.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레 어머니와 둘이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이 저를 좀먹어 들어갔어요. 그저 빨리 어른이 돼서 그 집을 나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버지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트렌드를 민감하게 읽지 못했던 아버지는 순식간에 업계에서 뒤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벌어진 격차를 무리하게 따라잡으려 생산 설비를 늘렸다가 그대로 도산해버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어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요. 저와 가족들은 2층짜리 전원주택에서 낡은 빌라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경매로 처분하고 전 재산을 탈탈 털었는데도 남은 빚이 수십억 원이었어요. 실패를 몰랐던 아버지는 재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굴었죠.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셨죠. 처음엔 그런 아버지를 닥달하던 새어머니는 효과가 없으니 저를 노렸습니다. 이대로는 빚쟁이들 손에 이 집마저 넘어가고 말 거야. 그럼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지? 내 아버지도 저 모양이고 큰애는 고시 공부 중이고 하필이면 둘째도 또 군대에 가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니? 차라리 예전처럼 구박하고 겁박했다면 나 몰라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전에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게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장 민수 너랑 막내 급식비 낼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니? 정말 이대로 콱 죽어버리고 싶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결국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인근에 있는 한 빵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어차피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있었고 공부에도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빨리 돈이나 벌어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자 다짐했습니다. 공장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두둑한 월급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내는 데만 절반 이상이 날아갔고 나머지는 식구들 생활비로 쓰였죠. 새어머니와 식구들의 응원과 애정도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 내가 내 배 아파 나온 친아들 같아. 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너 어릴 때 어른답지 못한 마음에 괴롭혀서 미안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한 건데. 됐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일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아. 형들 번듯한 직장 생기면 탁갚아 줄 테니까. 새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없는 살림에 고기 반찬이라도 생기면 저부터 챙겨주셨고요. 제 속옷 빨래까지 직접 해주셨죠. 저도 그럴수록 새어머니에게 더욱 잘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머니와 제 관계가 달라지자 자연스레 형들과 여동생도 저를 막대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참 순진했죠.
철석같이 믿었던 식구들의 민낯을 알게 된 건 제 결혼 덕분이었습니다. 그쯤 저는 제대 후 다시 공장에 취업한 상태였어요. 거기서 만난 사무직 일을 하는 아가씨와 연애도 하고 있었죠.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가 눈에 띄는 미인이었는데 그녀에게 말 한번 걸어보려고 수작을 거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공장 노동자들에게 어찌나 쌀쌀맞은지 얼음공주로 불렸죠. 그런 그녀를 제가 어떻게 꼬실 수 있었냐고요? 글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제게 대시했거든요. 다른 남자들은 자기랑 어떻게든 눈이라도 더 한번 마주치려고 하는데 저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 보여서 신기했다나 뭘 하나 오기가 생겨 더 예쁘게 꾸미고 가도 쳐다도 보질 않았대요. 그렇게 혼자 계속 신경 쓰다 보니 나중엔 궁금해졌답니다. 이 남자 머릿속엔 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요. 사실 그때 전 얼른 집안 빚을 빨리 갚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연애도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고백도 처음엔 거절했었죠.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그녀는 매일같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나중엔 딱 한 번만 밥을 먹자고, 그럼 그 뒤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애원 아닌 애원을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럼 딱 한 번만이에요, 2번은 없어요 하고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녀는 데이트 당일 저를 바람 맞췄어요. 약속 장소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나타나긴커녕 제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동안 자기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복수인가 싶어 화도 나고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집에 갔는데 몇 시간 뒤에 미친 듯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에? 미안해요.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나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됐으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급기야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새어머니가 왜 나가씨가 저를 찾아왔다면서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집까지 찾아오다니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저는 씩씩대면서 그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바람 맞힐 땐 언제고 이젠 집까지 찾아와요.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요? 입사 지원 서류 살짝 봤어요. 미안해요. 근데 꼭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랑 드디어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옷이나 한 번 더 점검하자 싶었는데 나대만 해도 예뻐 보였던 옷이 밤에 다시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 옷 저 옷 입어보다 밤을 새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안 자려고 준비 다 하고 현관에서 새벽 첫차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나 너무 바보 같지?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여자가 다 있나 싶다가도 또 그만큼 나를 좋아한다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면서 겉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그만 울고 얼른 데이트나 하러 가요. 영화 본다고 했죠. 아이처럼 모일 때는 언제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뒤를 따랐어요. 그 뒤로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됐고요. 2년 정도 교제하다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상황 때문에 결혼을 미루려고 했어요. 아직 집에 빚도 많았고 여전히 저 혼자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말과 달리 형들은 여전히 가게에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큰형은 고시에서 계속 낙방 중이었고요. 둘째 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도무지 취업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설명했는데도 아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도 같이 빚을 갚으면 되지 않냐고,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냐면서 웃더군요. 난 당신만 있으면 다 괜찮아. 당신도 그렇지 않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아내는 저희 집 낡은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씩씩한 며느리였어요. 사실 저희 식구들이 다가가기 쉬운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고시 공부 때문에 노량진에 있는 큰형을 빼더라도 무뚝뚝한 백수 시아버지와 예민한 성정의 시어머니, 거기에 철없는 둘째 형과 셋째까지. 어지간한 여자들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요. 늘 식구들에게 웃는 나드로 먼저 말을 걸곤 했죠. 또 낮엔 저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시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집안 살림을 했어요. 식구들 생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줬죠. 아내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우리 민수가 결혼하나는 참 잘했네 하면서 며느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퇴근길에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죠. 카페에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처음엔 너무 놀랐고요. 뒤이어 커다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막상 아내가 임신했다니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좋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응. 병원 가서 검사해봤어. 한 달 정도 됐대. 잘 됐다.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데 기뻐하는 저와 달리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여보, 지금 사는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 수 있을까? 처음이야 우리랑 방을 같이 쓴다고 해도 따로 아기방은 필요하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둘이서만 아버님이 지신 빚을 갚아야 해. 이제 아주버님도 결혼하셨잖아. 직장도 구하셨고. 그럼 우리 분가에서 이제 그만 우리랑 우리 애기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쯤 큰형은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상태였어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식도 올렸죠. 그치만 큰형네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 신혼집 구하느라 빚도 많이 졌고 우린 그런 집도 없잖아. 언제까지 식구들만 챙길 거야. 둘째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뒤에서 우리더러 뭐라는 줄 알아. 안 그래? 그것도 1금 윤건 아닌 3금 윤건 애행님. 아내의 급작스러운 말에 저는 벙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3금 윤건 안기라니. 무슨 말이긴. 돈 나오는 기계라는 소리지. 근데 능력은 없어서 큰 돈은 못 주고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주는 하찮은 애름기래. 내가 화장실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를 얼마나 호구처럼 봤으면 그래. 어느새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은 형과 여동생을 불렀죠. 진짜 우리를 3금 윤건 N기라면서 조롱했어. 처음에는 잡아떼던 작은 형은 얼마 못 가 화를 내더군요. 그래, 했다.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지. 그거 돈 번다고 되게 유세 부리네. 많이 벌면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참나. 옆에서 얄밉게 말을 덧붙이는 여동생까지. 두 사람의 태도에 머릿속에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로 작은 형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작은 형도 질세라 제게 덤벼들었죠. 고소란을 듣고 달려온 새어머니가 저희를 뜯어 말렸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야. 너 얼굴,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아.
우리 아들 괜찮니? 일어설 수 있겠어. 얼른 병원 가자. 너 지금 머리에서 피나? 됐어. 이 정도 가지고 뭘 난리야.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작은 형만 걱정하는 새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려. 집에서 이 큰 소란이 일고 있는데도 나와 보지 않는 아버지와 자기 아들만 걱정하는 새어머니, 그리고 저와 아내를 에이튼기 취급하는 형제들까지. 대체 그동안 제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더라고요. 작은 형이 괜찮아 보이자 새어머니는 이성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이미 새어머니의 가짜 모정은 까발려진 뒤였어요. 저는 새어머니에게 아내 임신 사실을 알렸고요.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도 구해야 하고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이제 더는 빚 못 갚을 것 같아요. 생활비도 지금처럼 못 드리고요. 큰형도 이제 취직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 말에 새어머니는 바로 훈계부터 하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빚 아직도 산더미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는 무슨 애야? 분가는 또 무슨 분가? 그냥 깔끔하게 애 치워. 반대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애를 지우라고 할 줄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뱃속에 들어선 애를 어떻게 지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못 지울 게 뭐니? 너 그냥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직구한다고 무리해서 대출 써가지고 돈도 없을 텐데 거기다 어떻게 손을 벌려? 그럼 저는요? 어머니,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큰형하고 둘째 형이 금방 자리 잡고 빚같이 갚을 거라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세요? 제 반발에 새어머니는 통곡하다시피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욕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내 아들 다 망쳐놨네. 이래서 결혼 안 시키려고 했던 건데. 어머니,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신미가 며느리한테 쓴소리도 못하니? 너 이리 와봐. 이 망할게. 집에서 너 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바람을 넣은 거야? 너 정말 임신한 거는 맞아? 급기야 새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매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새어머니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게도 막말을 쏟아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더군요. 정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차리셔야 해요. 아니, 이젠 어머니도 아니죠. 앞으로 다시는 이 집에 발 안 들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참 면목이 없더군요. 미안해, 여보. 못난 나 만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가 식구들한테 모욕적인 소리나 듣고.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알지? 당신 진짜 가족은 나랑 뱃속의 아기인 거. 아내가 자기 배 위로 제 손을 이끌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아기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토닥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 가족이 될 자격도 없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평생 당신을 외롭게 했겠지. 이젠 괜찮아. 나랑 우리 애기가 있잖아. 아내의 말에 그동안 뻥 뚫려있던 공허한 가슴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아내와 아이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텔에서 며칠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작은 지하 단칸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 사장님도 저희 사정을 아시고 보너스를 주시는데 응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해 겨울,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육아 때문에 당분간 일을 쉬어야 했어요. 수입은 줄었는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죠. 고민하던 저는 주말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쯤 전국적으로 한창 농구붐이 일고 있었죠. 문득 아버지가 스포츠 의류 관련 사업을 하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류 공장에 연락해 농구 유니폼과 밴드 등 몇 가지 스포츠 제품 생산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에서 최소 생산만 부탁했는데도 제법 목돈이 들어갔어요. 제가 모아둔 용돈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보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망설여진 게 사실이었지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하루빨리 탈출해 아내를 그만 고생시키고 싶었죠. 저는 주말마다 길거리에 나가 공장에서 떼온 농구용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1년은 팔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한 달 만에 다 팔렸죠. 저는 바로 추가 주문을 넣었고요. 그 물건들도 계속해서 매진됐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에 올인했습니다. 물건을 100배 넘게 추가 발주하고 같이 팔 알바들도 구했죠. 그런데 그 사이 너도나도 농구용품 판매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큰 기업들이 박리담회로 밀어붙이자 일개 개인 장사치인 저는 상대도 할 수 없더군요. 언젠가부터 판매력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급기야 하루에 한 개도 팔기 힘든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물건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고 저는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거야. 당신이 제일 경멸하는 상대가 누구야? 당신 아버지잖아.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라고 나한테 자주 말했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 말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일어서야 해. 나도 도울게. 아내는 어린 딸을 장모님에게 맡기고 대형마트 캐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마냥 맥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다행히 전에 일했던 회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시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죠. 참 힘들었어요. 두 집 살림을 하는 어린 딸에게도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저와 아내는 지칠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무렵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대로 끊어버리려는 제게 아버지는 다급하게 얘기했어요. 큰형과 형수가 죽었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형이랑 형수님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내 형이 술 먹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박아서 그대로 차에 불이 났대.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는데 결국 그렇게 됐구나. 내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내가 연락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는 길은 너도 배웅해야지. 아무리 저급한 가족이라 해도 차마 장례식까지 외면하긴 힘들더군요. 저는 아내와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울다 지쳐 실신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혼자 거의 손님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옆에 웬 낯선 남자아이가 검은 옷을 입고 있더군요. 큰형 내외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저희 딸보다 1살이 어렸죠. 저 어린 걸 어쩌면 좋아. 아내는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찾는 조카를 보니 업장이 무너지더군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던 저와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조카는 아내가 돌보고 저는 아버지를 도와 손님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은 형과 여동생이 좀 이상하더군요. 이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둘이서 계속 속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는 없는 게 확실해. 너 이기지만 대충 찾아본 거 아니야. 아니야. 온 집안을 아주 샅샅이 다 뒤졌다고. 생각해봐. 오빠 같으면 그 귀한 걸 집에 두고 다니겠어? 품에 꽁꽁 싸매고 다니지. 사고 났을 때 불에 탄 게 분명해. 아이씨, 그럼 어떡해? 가만히 듣고 있자니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곧 장례식장에서 큰 소란이 일었거든요. 아니, 애를 왜 우리 쪽에서 맡아요? 사돈 우리 집 상황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사정은 몰라서 그래요? 싸움이 붙은 건 아버지와 돌아가신 형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알고 보니 형수님네 친정도 썩 넉넉한 형편이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연로하신 아버님 혼자 경비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애초에 저는 결혼 반대했습니다. 그쪽 같이 빚밖에 없는 집에 시집 보내려고 딸 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어이 고집을 부려 결혼하더니 결국은 이제 김씨 성가진 놈들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건 내 손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심하잖아요. 우리 집안 빚밖에 없어요. 근데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쪽은 그래도 사부인이라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수님의 아버지는 둘 다 조카를 떠맡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새어머니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키운다면 본인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된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쯤 되니 아무리 어린 조카라 해도 눈치를 채더군요. 자기를 더는 지키고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려. 엄마 어딨어? 엄마 보고 싶어. 조카는 다시 형수님을 찾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저와 너무나 겹쳐 보였습니다. 문득 형수님이 막집에 인사를 왔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그동안 둘이서 집안 빚을 다 갚고 있었냐고 너무 고생한다면서 저희 부부 손을 꼭 잡아줬었죠. 아내도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장례를 다 끝마치고 난 뒤 제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준호 말이야. 당분간 우리가 맞는 게 어떨까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어쩌면 우리가 걔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이대로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애를 정말 나 몰라라 할 것 같아서. 그래, 두 분이라면 보육원에 버리고도 남아. 우리도 딸 가진 부모잖아. 엄마 찾으면서 울던 준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내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마웠어요. 저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졸지에 돌봐야 될 아이가 둘이 되어버리자 아내는 결국 마트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쯤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해 월급이 오른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조카는 처음엔 저희 부부를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인 저희 딸이 있어서일까요? 이내 경계심을 풀더군요. 물론 잘 있다가도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기 일쑤였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달려가 안아주곤 했습니다. 어느새 조카는 저희 아내 껌딱지가 돼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갑자기 이별하게 된 부모를 대신할 애착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조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조카의 정식 후견인이 됐습니다. 조카를 법적 제약 없이 친자식처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애들을 재우는데 조카가 갑자기 입을 열더군요. 나 삼촌한테 줄 거 있는데요. 조카는 그때까진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삼촌이라 부르고 아내는 이모라고 부르라 했죠. 아이에게 잘못된 호칭을 가르쳐주는 게 잘하는 일인가 싶었지만 TV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주려고 전 조카에게 냉큼 손을 내밀었어요. 유치원에서 받은 간식이라도 줄까 싶었죠. 딸아이도 곧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제게 준 건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검은 가죽 지갑이었죠. 아무리 봐도 아이의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죠. 이게 뭐야? 준호, 어디서 났어? 제 말에 조카는 비밀 얘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어요. 삼촌, 이거 사실 아빠 거예요. 아빠가 가방에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아빠 달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가 없잖아요. 조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이젠 삼촌이 가지고 있을게. 그 아빠 건 준호 거니까 나중에 필요해지면 언제든 말해. 전 조카를 재우고 별 생각 없이 지갑을 열어봤어요. 신분증이나 현금, 카드같이 지갑에 보통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마 안 쓰는 지갑인가 했어요. 그대로 지갑을 덮으려던 저는 삐죽 튀어나온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꺼내보니 복권이었죠. 거기엔 볼펜으로 길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전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진짜 1등 복권인지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의 번호를 조회해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등 복권이 맞았습니다. 문득 장례식장에서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던 작은 형과 여동생이 생각나더군요. 어쩌면 두 사람이 찾고 있던 건 이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대더군요. 아무리 돈에 욕심이 났어도 두 사람이 급히 자고 있던 조카를 깨웠어요. 그리고 이 종이에 대해서 캐물었죠. 그러자 조카는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복권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자주 그 복권이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작은 삼촌이랑 고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빠랑 막 싸웠어요. 작은 삼촌이랑 고모가 집에 와서 아빠랑 싸웠다고. 그날도 집에 왔어요. 아빠랑 엄마 급한 일 있다고 나간다고 했는데도. 근데 그날은 싸우려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면서 주스랑 따까랑 붕붕 장난감 줬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제일 무서운 예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조카를 다시 재우고 아내를 깨웠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고민하던 아내는 일단 경찰서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바로 작은 형과 여동생을 찾아가 추궁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급히 장모님을 불러 아이들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집을 뛰쳐나가 경찰서로 향했죠. 처음엔 콧방귀를 뀌던 경찰도 1등 복권을 보여주자 얼굴빛이 달라지더군요. 바로 조사해 보겠다면서 여기저기 연락하더니 급하게 수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작은 형과 여동생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제가 신고했다는 게 알려지자 집에선 난리가 났죠. 특히 새어머니는 거의 저를 죽일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하고 딸을 의심해. 사실은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러고 지금 남은 우리 애들한테 덧붙이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니라는 말 그만해. 난 한 번도 너 내 자식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키워주는 은혜도 모르고 감히 이런 기막힌 짓을 벌여.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 언제 저를 키워줬는데? 당신이 해준 밥, 빨래, 그 어떤 것도 난 공짜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1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갖다 바친 거 잊었어요. 아이고, 그놈의 돈 얘기가 왜 또 안 나오나 했다. 누가 보면 우리 집 빚 다 갚아준 줄 알겠어. 코딱지만한 돈 갖다 준 게 전부면서 언제까지 유세 부릴 거야. 그 코딱지만한 돈 없었으면 당신하고 그 잘난 자식들은 진짜 길거리에 내앉았어요. 은혜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렇게 쏟아붓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한편 작은 형과 여동생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자기들은 결백하다면서요. 두려웠어요. 혹시 어린 조카 말만 듣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둘의 대화가 너무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이제는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 모든 과정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러난 진실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큰형이 운전하면서 마셨던 음료수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사간 건 바로 작은형과 여동생이었죠. 각종 간식을 사는 편의점 CCTV까지 나오자 두 사람도 더는 잡아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번만 봐달라고 저와 어린 조카에게 눈물로 호소할 뿐이었죠. 그 짐승만도 못한 남매들은 당연히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꽤 길게 형을 살아야 했죠. 졸지에 큰아들을 잃고 남은 자식들마저 감옥으로 보낸 새어머니는 거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게 진작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너무 나쁜 걸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더 걱정됐던 건 어린 조카였어요. 어린 조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아이에게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덕인지 조카는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줬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조카도 자연스레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사업 실패 때문에 빚이 꽤 많다는 것도요. 그러자 이 착해 빠진 녀석은 자기 유산을 마음껏 쓰라고 하더군요. 복권 당첨금은 당연히 제 1순위 상속자인 조카에게 지급됐거든요. 파렴치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그 돈을 노리고 있었지만 법적 후견인인 저희 부부가 떡 버티고 있는 이상 감히 그 돈에 손댈 수 없었죠. 저는 그 돈은 아껴뒀다가 성인이 돼 새 출발할 조카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아내 역시 그러길 바라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카는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저 돈 많잖아요. 그런데 왜 빚도 안 갚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제 돈으로 빚 갚아요. 그 돈은 내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야. 나중에 내가 성인 됐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라. 다른 친척들이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알았지?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조카 몫의 유산을 탐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가족들과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조카는 이해가 안 됐는지 그 뒤로도 끈질기게 자기 돈을 쓰라고 조르더군요. 결국 저는 내가 성인이 됐을 때도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조카의 유산에 욕심이 생길까봐 그 뒤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주중엔 퇴근하고 대리 알바를 하고요. 주말엔 택배 상하차나 배달 알바를 하면서 죽어라 돈을 벌었죠.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나니 확실히 쓰는 돈도 더 많아지더군요. 제 딸과 조카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수록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 아내도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이들 교육엔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죠. 그 덕분일까요? 딸과 조카는 공부를 썩 잘했어요. 둘 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죠. 20살이 되자마자 조카는 저희를 불러다 놓고 통장을 내밀더군요. 여러분이 조카가 물려받은 억대 유산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어릴 때 약속했죠. 제가 성인 돼서도 뜻이 변하지 않으면 이 돈 빚 갚는 데 쓰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너도 참, 좀 더 고민해봐라. 이제 그만 져주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제게 두 분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제발 철 염치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조카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어느새 조카는 저희 부부에게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조카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난날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조카와 아내를 끌어안고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 저희 부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조카에게 받은 돈으로 집의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 뒤로는 일도 많이 줄였고요. 요즘은 주말마다 아내와 취미로 등산도 다니고 있어요. 조카와 딸이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좀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녀석 다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